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시댁 며느리로 살아온 지 15년 정도 되었고,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왔었어요. 제 밑에 동서도 결혼한 지 10년 차 되었는데, 밝은 성격 탓에 항상 시댁 집안의 분위기를 담당했었어요. 시모도 동서를 아껴주셨고 거의 항상 붙어 다닐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모와 동서의 사이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만 느꼈던 게 아닌 가족들 모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주고받는 말투에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10년간 시모와 서로 웃고 잘 지내던 동서가 시모의 말에 날카롭게 받아치는 행동에 저는 너무 놀라서 따로 대화를 했었지만 속마음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건지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고 그냥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대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요하게 물어본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지켜보기로 했었죠. 알게 모르게 학벌 때문에 시모에게 천덕꾸러기였던 동서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의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고 시모는 그런 동서에게 조금도 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시부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식사를 하던 도중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면서 풀어나가려 하셨는데 예상하지 못한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동서의 행동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둘이 투닥투닥해도 아주 잘 지내더구만. 요즘 들어 왜 그러는 거야? 서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풀어야지. 집안 분위기 불편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죠. 저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터라 지금까지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세월들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중인걸요? 아마 평생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입으로는 말하기 싫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당신 작은 며느리한테 뭐 책 잡힌 거라도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확실히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야. 내가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지? 오늘 자리가 만들어졌으니 잘 해결하고 끝내는 걸로 하자고. 동서는 시부의 말에 불편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시부의 눈치를 보면서 먼저 일어나셨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시모가 동서에게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동서와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방문을 두드리면서 동서를 불렀어요. 주방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방에서 나오는 동서가 시모를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좋게 해결이 되나 싶었지만 한 10분 정도 지나자 동서가 씩씩거리면서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오는데 그 소리에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거실로 나왔고 방으로 다시 들어간 동서를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부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고 동서가 들어간 방문을 두드리면서 당장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결혼 생활 15년 동안 이런 심각한 집안 분위기는 처음이었고 시부의 화난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던 저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시부의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시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동서를 다시 거실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 심술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동서를 바라본 남편이 서방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집안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눈치였고 확실한 건 동서가 시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이 제일 바쁘긴 하지만 집안일이 더 크기 때문에 서둘러 안 좋은 상황을 풀어주는 게 먼저였어요. 동서와 시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아무 말 없이 언제까지 서 있기만 할 거냐고 서로 최대한 좋게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좋게 얘기했어요.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인 것 같은데 왜 풀지 않고 계속 담아두기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모두 다 불편해진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오래 끌면 끌수록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고 그동안 잘 지내왔던 세월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미안해요. 나도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작은 며느리와 단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서 아직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 쉬세요.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있어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한 다음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어서들 들어가 쉬래도.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입 밖으로 까내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동서의 말에 시모가 확실히 무언가 책잡힐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부는 한숨을 내쉬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고 저희도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한 얼굴을 하길래 무슨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혼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닐 거라고 혀를 찼어요. 제가 다시 재차 물어보는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에게 답을 해주었고 시모의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었죠.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네. 우리 엄마가 겉으로 봤을 땐 상당히 조용한 성격 같잖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건 엄마가 진짜 성격을 억누르고 있는 거거든. 아버지도 엄마의 겉모습에 반해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했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어.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었지. 그날 이후 엄마는 자신의 진짜 성격을 완전히 감추면서 살았었고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재수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항상 조용하셨던 분이 말도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잖아. 엄마한테 따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재수 씨가 엄마 젊었을 때와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였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있었지. 엄마의 과거를 당신한테 처음 꺼내는 건데 무슨 사건이 있은 줄 알아? 과거에 엄마가 클럽 죽순이었다는 거야. 클럽에서 열리는 막춤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고 다닐 정도로 노는 걸 상당히 좋아했고 주량도 말술이라고 들었었어. 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선 최대한 조용히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삶과 가정을 깨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과거에 항상 함께 했었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야.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런지 완전히 끊었던 술을 입에 대게 되었고 엄마는 분위기에 휩쓸려 클럽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그동안 진짜 성격을 숨기고 살았던 엄마는 다시 그 맛을 알아보려 가족들 몰래 다니다가 결국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야.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엄마는 또다시 쥐죽은 듯 살고 계셨는데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 항상 밝고 노는 걸 좋아하는 재수 씨를 보니까 또다시 몸이 근질거리기 시작하셨나 봐. 내 추측이지만 그런 곳에 갔다가 재수 씨한테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아버지가 한 번만 더 걸리게 되면 그땐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 알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재수 씨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렇다고 동서가 저렇게까지 시모에게 분노하면서 화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까지 표를 내야 할 이유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남편도 제 말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해도 동서가 시모를 싫어할 정도로 막대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항상 조용하게 지내시는 시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라긴 했지만 동서와는 별개인 것 같아 보였죠. 잠시 뒤 서방님이 시댁에 도착했는지 목소리가 들리길래 거실로 나가자 동서가 집에 갈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남편이 동서가 무슨 일 때문에 시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확인 좀 해달라고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저희도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많이 답답했어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수술실 앞에서 쓰러져 울고 계신 시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여쭤보자 집안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눈 감고도 잘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2층에서 굴러 떨어졌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는 일단 뇌진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너희 아빠 이대로 세상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이러다 어머님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어머님이 마음 굳게 잡으셔야죠. 전부 다 내 잘못이다. 너희 아빠가 최근에 눈이 좀 침침하다고 해서 안경을 새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했었거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같이 가길 원했는데 최근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써주고 있었어. 혼자 가라고 해도 굳이 나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하필 오늘 사고가 난 거다. 내가 너희 아빠를 서둘러 챙겨줬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전부 다 내 잘못이다.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니? 시모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면서 힘들어 하셨고, 뒤이어 동서내외도 병원에 도착해 저희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시모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시부가 수술실에서 나왔고, 의사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충격이 가해져 혈관이 터짐과 동시에 내압이 올라 뇌에 손상이 가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다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언제 깨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의사는 환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라고 확실하게 언제 일어나실 수 있는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와 같이 식사를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하시고 누워 계신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는 매일같이 시부 옆을 지켜주셨고 저희 부부도 시간이 될 때면 병원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동서내외도 자주 와서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고 있었죠. 시부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니 시모와 동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도 사라졌고 모두가 시부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그렇게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어느 날 저녁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병원에만 계시던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된 저녁 한 끼 사드리고 싶어 남편과 함께 저녁 시간에 찾아가게 되었죠. 시모가 저녁 시간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항상 너무 늦은 저녁에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잠깐 일손을 도와드리거나 주말에만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그렇게 시부가 누워 계신 병실 문을 열었는데 당연히 계실 줄 알았던 시모가 보이지 않아 문자를 한 통 넣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받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시모와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죠. 옆에 있던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문자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요즘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저녁 한 끼 같이 할까 하거든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 지금 너희 시아버지 병실에 앉아 있지. 좀처럼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요즘 입맛이 없다.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까 주말에 얼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저녁에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조용한 병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나 혼자 병원에 있고 싶으니까 올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너희들끼리 저녁 먹어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희 시아버지 손이 너무 까칠하구나. 지금 혼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니? 그럼 나중에 얼굴 보도록 하자. 당신도 지금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 봤지? 우리가 지금 아버님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계신 거야?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나도 당황스럽네. 엄마가 다른 병실을 착각하실 일은 없는데 엄마 가방이 없는 걸로 봐선 잠깐 외출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지? 저희는 시모가 보낸 문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전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병원에 있는데 어디 가신 거냐고 다시 여쭤봐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죠. 남편은 아무 답장도 하지 말라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길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시모가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저녁 12시가 될 때까지도 시모는 병원에 오지 않으시길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고 있었죠. 남편은 일단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길래 핸드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남편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확인을 해보니 서방님한테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희는 서방님의 한마디에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을 휘저으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서방님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당겼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왜 내 팔을 붙잡는 건데? 엄마랑 재수 씨를 말려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머리채 잡혔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 형,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지금 알게 된 사실이고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사람의 말을 듣기 전까진 나도 화를 내면서 엄마 편을 들었었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 형도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듣게 된다면 아마 지금의 마음이 달라질 거야. 다들 오셨어요? 어머님, 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오셨네요. 이제 그 사악한 실체를 드러내시죠.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너희들 뭐하고 있어? 작은 며느리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다 몇 개 없는 머리털 다 뽑히겠다. 그냥 눈 감아주면 이 집 너한테 준다고 했잖아. 200평짜리 전원주택이면 과분한 거 아니니? 고졸 주제에 내 아들 잘 만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내 머리를 잡아?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네가 원하는 걸 받고 싶으면 당장 이 손 놓거라. 정말 안 놓을 거야? 제가 왜 놔줘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누가 이 집 가지고 싶다 했어요? 고졸이라서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사람의 도리는 알고 살아왔거든요. 제가 그만하시라고 경고했죠. 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요. 아주버님,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주세요. 동서의 입에서 나온 기막힌 말에 당장 뜯어 말려야 한다는 남편도 흥분을 가라앉혔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휘청거리면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시모에게 다시 확인하려 재차 물어보자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열을 했고 동서는 그제서야 시모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시모는 남편한테 달려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저한테 살려달라는 말이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 연세가 지금 몇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요. 나도 너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더 늦기 전에 좀 더 인생을 즐기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렇다고 우리 큰아버지랑 바람을 피워요? 제가 모든 가정이 무너지는 행동이라고 그만 멈춰달라고 부탁까지 했었잖아요. 아주버님 말대로 어머님이 바람 피울 나이는 지났다고요. 앞으로 살 날보다 세상 떠날 날이 훨씬 더 가까우셨으면서 남은 인생을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 건데요? 제발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더 나가면 저희 집안도 무너져 버린다고요. 저희 큰아버지 지금 잠적한 거 알아요? 저는 좋게 얘기하려던 것 뿐이었는데 어머님이랑 함께하고 싶다고 지금 몸을 숨긴 상태라고요. 집안은 난리가 나버렸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과 구분을 못하면 어떡해요? 그때가 좋았어. 내 겉모습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이팔 청춘이라고. 그 사람은 나랑 예전에 클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불타는 사랑을 했던 사람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려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됐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했잖아. 비밀로만 해주면 지금 이 집을 너한테 넘겨주겠다고.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어차피 병원에 누워있는 그 인간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 떠나게 되어 있어. 의사한테 물어보니 가망이 없을 것 같다더만. 기적이 오지 않고서야 회복 불능이라는데 깨어날 수 없겠지.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되는 거야. 너희 아빠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겠다고 짐 싸서 나가려는 걸 계속 붙잡길래 살짝 밀쳤는데 계단으로 굴러버리더라고. 곧장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았더라면 지금처럼 저 정도는 아니었겠지.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살려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 사람과 안 좋은 추억만 있던 것도 아니고 너희들 생각해서 119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야. 제발 나 좀 조용히 떠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니? 저희는 시모의 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의 큰 아버님과 시모가 예전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지만 가정을 깨면서까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려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 모두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렸었죠. 동서는 시모가 중심을 잡고 과거의 일들을 덮어주길 바랐었어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지만 시모는 동서의 큰 아버님과 계속해서 몰래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었지만 행복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시모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만들게 된 거였고 저희는 그런 시모를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위층을 바라보면서 다 얘기했으니 그만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잠시 뒤 충격적이게도 동서의 큰 아버님이 걸어 나오셨고, 동서는 그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큰 아버님의 가슴을 내려치면서 집안이 무너지는 걸 원하는 거냐고 눈물을 쏟아내자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도 과거의 추억에 젖어 저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죽어있던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 지금도 우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사이야. 더 이상 과거의 추억 때문에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싶지 않아. 아주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뭐라고? 당신 나랑 지금까지 밤마다 함께 했었으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오겠다고 했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저지른 짓이니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삶을 이제야 찾았는데 또다시 쥐 죽은 듯 살라고? 당신은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내가 비행기표 끊을 테니까 우리 해외에서 살자. 그만 미련 버리고 나랑 같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평생 먹고 살 돈 있으니까 당신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당장 짐부터 챙기자. 미안해. 나는 지금의 내 가정으로 돌아갈게. 당신이랑 나는 여기까지야. 경선아, 큰아버지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동서 큰 아버님이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자 동서가 시모를 밀쳐 버렸어요. 시모도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면서 큰 아버님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죠. 결국 시모와 동서는 서로 뒤엉켰고 한바탕 난리가 나자 큰 아버님이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는 동서 큰 아버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와 동서의 큰 아버님의 바람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징역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동서 큰 아버님을 상대로 소송 중이고 동서의 집안도 이런 사실로 인해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두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 시부가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기쁜 소식이지만 집안의 불행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게 너무 걱정입니다. 자칫 더 큰 충격으로 또 쓰러지시게 될까봐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하신 시부는 계속 시모를 찾고 계신 중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다. 징역을 받고 나오면 혼자 새 삶을 살겠다고 통보하셨죠.
자식들까지 등질 정도로 뭐가 그렇게 힘드셨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시모의 생각에 저희 모두 답답할 뿐이네요. 남편과 서방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는 순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거라며 분노를 삭히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과거의 기억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 이상의 불행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하루빨리 시부가 회복이 돼서 모든 일들이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한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네요. 작년에 저에게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이 점점 불어나면서 무거워지다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에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제가 임신한 몸인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임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남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시모가 왜 저를 괴롭히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네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했건만 첫 임신부터 딸이라는 말에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손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마음이 가지 않겠니? 뱃속에 있는 손주가 이미 딸이라고 알게 된 판국에 너한테 잘해줘봤자 내가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집안일 좀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성별이야 어차피 네가 결정해서 낳을 수도 없는 거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내가 너한테 대하는 태도는 아마 똑같을 것 같구나. 내 주위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 대부분의 며느리가 처음에 딸을 낳잖아? 그럼 그 뒤로 줄줄이 딸만 계속 출산한다더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힘들다고 아기 낳는 거 포기해서 아들 손자를 못 본 지인들이 꽤 있는데 내 생각에도 너도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들거든. 둘째, 셋째까지 전부 딸을 낳게 되면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라.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대를 이어줄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냐 끊어지느냐는 너하기에 달렸다는 거야. 이번은 첫 임신이니 넘어갈 수 있다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아들을 봤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한테 손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데요? 아들, 손자를 상당히 원하고 계시고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럼 손녀한테는 조금도 사랑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전까지 잘해주신 건 그저 아들을 낳게 하고 싶어서 신경을 써주셨던 거네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딸을 어머님한테 보여드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딸 하나 잘 키울 생각이고요. 둘째는 낳지 않을 예정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둘째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하자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둘째 계획을 가지지 않을 거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될 거라며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점점 더 크게 화를 내는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제가 아들 손자를 보여드릴 계획이 없다고 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무 말이나 막 뱉으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저는 임신을 하는 동안에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태도를 보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당연히 남편도 그날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고 시모는 저를 무시하시면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왜 찾아오셨는지 이유를 여쭙자 매년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지 않냐며 저희 부부도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이유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제 몸 상태를 뻔히 보고서도 시모는 집안 행사에 참여하길 원하셨네요. 저는 당연히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띈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오던 오지 않던 그건 네 자유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 모르니? 어머님,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 배를 보고도 지금 김장날 참석하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사람 하나 빠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빠지면 내 아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을 텐데 그럼 그 공백 누가 채울 건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라. 몸 회복되는 대로 김장 시작할 거다. 저희는 참석하지 않고 김치도 사서 먹을게요. 집안 행사랍시고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요? 술판밖에 더 벌려요? 김장김치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많이 만드세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았니? 나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던가. 시애미가 얘기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토를 달아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해야 되겠어? 엄마, 이 사람 이제 곧 출산이면 앞으로 얼마나 바쁘게 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더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래서 자식 새끼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단 한 번도 행사를 거른 적이 없었는데 출산날 다가온다고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의 행사를 무시하는 건데 엄마 보고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니? 이번 일은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구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와서 일손 도와야 할 거다.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내가 알려준 날짜에 무조건 참석해라.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거야. 시모는 저희 부부의 의견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출산날보다 출산 전에 김장을 담그는 게 부려먹기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떤 후회할 일을 겪게 될지 몰라 더욱더 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오고 있었어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통보하시고 떠날 정도로 막 나가시는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해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출산날이 임박해 왔고 시모가 한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괜히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시모는 제가 출산 예정 일주일 전에 미리 시댁 집안 김장이 있을 예정이라는 문자를 통보를 하면서 일정을 잡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집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번에는 김장을 빠지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이런 것도 며느리가 시켰냐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었다면 저를 정말 아껴주셨을 텐데 손녀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된 당일이 되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장 당일날 갑자기 뱃속에서 진통이 급격하게 오고 있었어요. 너무 큰 스트레스가 진통을 촉진시켰는지 아랫배가 참기 힘들 정도의 진통을 오게 만들었고 제가 고통스러워하자 남편은 저를 서둘러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출산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출산을 할 것 같다는 말에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고 잠시 뒤 시부모님께서도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출산이 임박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계셨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모두가 예민한 상태에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시모를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죠. 이건 알아.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 제가 김장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깨부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정말 출산을 해야 한다고요. 모두가 예민한 상태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뭘 나중에 얘기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너희 이모들이 벌써 엄마 집에 와서 김장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딸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제발 적당히 좀 하시죠. 뭘 적당히 해요? 누구 때문에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었는데 그런데 하필 모두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진통이 오면 누가 봐도 꾀를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 두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왔네요.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 딸 출산하는데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윤서방, 당장 문 닫아주게. 시모와 엄마는 계속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는 시모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던지 문 밖에서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격한 말이 오고 갔고 저는 심각해지는 진통으로 인해 결국 엄마와 시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만실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엄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봐서 그런지 출산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원장님은 딴 생각하지 말고 출산에 온 정신을 쏟으라며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별일이 없을 거라 믿고 뱃속에 있는 제 딸을 보기 위해 온 정신을 출산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제 품에 안길 수 있었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빠를 제외한 남편과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남편과 엄마를 찾았는데 아빠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는 말을 하셨네요. 아빠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대신 가서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아빠도 엄마를 말렸지만 괜히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시댁 김장을 도와주려고 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엄마가 시댁에 가신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유는 시댁 김장만이 아닌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의 김치까지 해야 되는 상당히 큰 일이라 그곳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테고 엄마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막 출산을 한 저는 온몸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정도의 힘도 없었어요. 아빠에게 부탁해서 남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오겠다며 회복실에서 급하게 나가셨네요. 엄마는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온몸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야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로 동반되는 빈혈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회복실 문이 열렸고 남편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분만실에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셨거든. 장모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엄마가 건강이 약하신 장모님께 대신 김장을 도우라고 얘기하셨는데 장모님은 고민도 안 하시고 엄마 집으로 함께 출발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말리셨지만 장모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는지 무작정 산부인과에서 나서시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나보고 따라가서 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셔서 따라갔는데 장모님께서 우리 엄마와 이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인 자리에 당당히 들어가셔서 한창 바쁘게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일손을 도와주셨소. 그런데 장모님께서 우리가 먹을 김치만 차에 실으시더니 아직 통에 담지 않았던 김치들을 우리 엄마한테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장모님한테 달려드는 걸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서 시댁에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에서 시모에게 난리를 치셨던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저희 부부가 먹을 김치를 정성껏 만드셔서 차에 실어주신 다음 나머지 김치는 먹지 못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말에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이었네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 남편은 제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복실 문을 박차며 시모가 저를 노려보며 무서울 정도로 달려들었어요. 엄마,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이 사람 이제 막 출산했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까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피해를 보게 만드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면 끝은 안 봐도 뻔하다고요. 엄마는 좋아.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셔야죠.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꼬이게 만들어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나게 만드시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충격 때문에 쓰러지셔서 알아두우셨으면 그만하셔야죠. 저희 당분간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치들을 먹지도 못하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내가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시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출산 전에 김장하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건데? 일부러 일정까지 앞당겼구만. 눈치가 없는 건지 갑자기 진통이 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갑게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쓴소리 좀 했다고 사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만 내 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먹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김치들이랑 우리 집안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거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마당에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가 없잖아. 내 아들과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거라. 이혼 준비하고 우리의 인연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거다.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건 전부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 쓰셔야 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 인생 저희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사람한테 김장을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상한 건지 어머님이 이상한 건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의 억지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어머님과 인연 끊을 생각은 확고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력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막대하시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누구 도움받으면서 사시게요?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저와 제 딸을 버리고 어머님한테 갈 거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막아서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모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끝까지 화를 내셨죠. 남편은 겨우 시모를 산부인과 밖으로 내쫓았고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몸이 회복이 되는 동안 시모가 산부인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를 시켰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몇 번이고 산부인과에 찾아왔지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빠가 다녀가셨는데 엄마는 퇴원을 하시고 집에 누워 계신다며 저를 보러 오지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산후조리가 끝난 뒤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살도 많이 빠지시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아지셔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엄마를 보며 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모만 아니었어도 엄마의 건강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한번 난리를 치신 이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갑상선 암을 치료하신 후에 다행히도 다른 곳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한번 나빠진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집에 돌아온 이후
남편에게 시모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만나질 않길 원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와 제 딸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렇게 출산 이후 시모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손해배상 처리한다며 난리를 쳤던 시모는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렸고 기회를 엿보며 남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보고 싶다고 엄마를 버릴 거냐면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점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줬던 잘못된 행동들을 눈감아 준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 남편도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처음 뵙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부를 안으로 모셨고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다 남편이 왜 찾아오셨는지 여쭤보자 시부는 어렵게 입을 떼셨네요.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하는 게 내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일단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왔다. 그래도 너희 엄마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너희 엄마가 내 암이란다. 얼마 전에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머리 중앙에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을 겪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구나. 암이요? 어머님 머리에 암이 있었다고요?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암이 맞는 거예요? 나도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검사 결과로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술을 해도 문제고 치료를 받는 것도 문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수술을 하게 될 시 생존 확률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방사선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정을 받게 됐어. 조금이나마 확률이 높은 건 일단 수술이라는데 그 확률이 5% 이내로 상당히 적다더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이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겨우 정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종양이 내 압박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다. 너희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더구나. 시부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저희는 시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모의 친정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 소란을 피우지는 않으셨네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모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신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길래 조용히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온 집안이 떠들썩할 정도로 난리를 치시던 분이 한순간에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모습을 보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가 눈을 뜰 때까지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저희가 앞에 서 있자 화들짝 놀라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들킨 사람처럼 급하게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셨네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아? 전부 다 너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내 머리에 암이 생길 수가 있어? 네가 다 책임지거라. 앞으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를 끝까지 괴롭히다 떠날 거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입은 여전하세요. 어차피 곧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하러 최상층 병동에서 좋은 시설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살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봤자 어차피 나중에 후회만 남을 뿐이라고요.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시모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셨고, 흥분하시는 모습에 결국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시모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 옆에서 남편과 함께 병간호를 해주다가 잠깐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시모는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며 울부짖고 계셨어요. 남편은 오열하고 계신 시모를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시모는 제발 살려달라면서 앞으로 저희한테 잘하겠다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결국 시모도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앞으로 시모에게 남은 기간은 5개월 정도고 그 전에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5%의 확률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가족 모두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네요. 사람의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시어머니의 인생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딸은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며 제 속을 뒤집어 놨었는데 언제부터 마음이 변했던 건지 갑작스럽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딸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사라져서 제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도 큰 걱정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게 되면서 눈이 맞았던 거였네요. 그동안 일에만 빠져서 살았던 딸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엄마 입장에는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점점 더 크게 발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너무 행복했었고 항상 저에게 밝은 모습만 보여주던 딸이 결혼 생활을 아무 걱정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과 일주일 전부터 저녁 약속을 잡아놓은 터라 시간 맞춰 회사로 찾아갔는데 제 눈앞에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어이없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되어서야 딸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딸을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딸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안사도는 회사까지 찾아와 많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는데 주고받는 대화가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것 하나 못해줘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벌써 3년이다.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해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 이번에 친구들과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돈 좀 두둑하게 통장에 꼽아달라니까. 한 푼도 넣지 않았더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 맞는 거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느 정도 껏 하셔야죠. 친구분들과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돈을 왜 제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이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꽤 많이 주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머님 자식인 그이한테 부탁을 하셔야죠. 지원을 못 해준다는 것보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도 지금 해외여행 못 보내드려서 마음이 아픈데 어머님한테 3천만 원을 드리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으니 정 가고 싶으시면 그이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긴 어머님도 함부로 출입을 해선 안 되는 회사예요.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돈도 많이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한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거니? 내 아들 데려갔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나이도 더럽게 많아서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뭘 잘했다고 나를 노려봐? 젊은 내 아들 데려갔으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퍼줘도 모자랄 판에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엄청 땡땡거리네. 사돈, 지금 제 딸의 회사에 와서 뭐 하시는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제가 나설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계신 사돈이 더 문제 같은데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여쭤보죠. 사돈은 제 딸에게 뭘 해줬나요? 설마 3년 동안 뜯어가기만 하신 건 아니시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죠. 예, 너는 왜 이런 일을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이제부터 사이한테 돈 좀 탔어야겠다. 3년 내내 바보 같은 짓만 했네. 나도 이참에 세계 일주나 하게 사이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 좀 달라고 해야 되겠어. 엄마 평생 소원이 뭐라고 했니? 세계 일주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재력에 있는 내 딸을 데려갔으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도 두둑히 받는다며. 사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이한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봐야 되겠어요. 둘만 행복하길 바라서 그동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제가 오히려 바보였네요. 당장 정서방 나오라고 해라. 오늘 우리 둘이 저녁 외식하기로 했었잖아. 카드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사위 카드로 스트레스 좀 팍팍 풀어야 되겠어. 사돈이 3년 동안 받아가신 만큼 저도 똑같이 보상 받겠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엄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만 돌아가 계세요. 아들,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말려있니? 요즘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야?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있어야지. 사돈은 제가 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사돈이 제 딸에게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걸 보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 사위는 점점 격해지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사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낸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개를 떨구며 달려온 사위는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정서방,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야? 여긴 엄연히 내 딸의 회사이자 대표라고. 그런데 직원들 눈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딸에게 면박을 줘? 언제부터야? 사돈이 내 딸을 언제부터 막대한 거냐고.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는 걸 왜 내 딸 보고 지갑을 열라는 건데? 고개만 떨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진정하세요.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진정하게 생겼어? 그동안 내 딸이 사돈에게 갖다 바친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네. 사위는 진땀을 빼며 저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이미 사돈의 행동을 보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 상태라 그냥은 넘어갈 수 없었어요. 사돈이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다는 거와 같은 거였습니다. 딸은 정리하고 나오겠다며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위도 눈치를 살피다가 저를 피해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회사 밖으로 나오자 식당이 아닌 집으로 가자며 방향을 틀었어요. 딸은 저에게 좋은 걸 사드리고 싶다 했지만 그것보다 대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무조건 집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얘기하자 딸은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고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힘든 점이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 앓고 있었어? 엄마까지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지. 나도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시댁 집안 식구들은 모든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큰 것들을 바래서 많이 버거웠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올지 몰랐거든요. 아니, 어떡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지? 정서방이랑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니? 살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맞춰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다음 날은 괜찮아지겠지. 또 다음 날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매일 기대하려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계속해서 부딪힌다면 당연히 갈라서야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오기 전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해라. 엄마가 도와줘야 할 건 없는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안해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야 덜 힘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는 거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딸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워낙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걸 보고 있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딸은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사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며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제 딸을 설득해달라며 결혼 생활이 고작 3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니 이해해달라는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내 딸이 그동안 많은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자네는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거기에다가 사부인이 그동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했었는데 내 딸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냥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둘은 평생을 함께할 사이 아닌가?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될 사이인데 내 딸에게 상처를 줘? 3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더는 믿어줄 생각 없으니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나는 뒷전이었잖아. 오로지 당신 가족만 챙기기 바빴지.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신경 쓴 적 있었어? 한 번도 없었잖아? 작은 선물조차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잘할 수 있겠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당연히 변화될 수 없겠지. 며칠 지나면 분명 똑같아질 거야. 나는 저번에 어머님이 회사에 찾아오셔서 해외여행 경비로 3천만 원 요구할 때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당신이 하는 대로 전부 다 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엄마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딸은 그동안 안 좋았던 감정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사위한테 눈물을 쏟아내면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이렇게까지 깊어져 있는 딸의 정신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었었어요. 그동안 힘들게 일만 해오던 딸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 남자에게 정착을 하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로잡고 싶어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세상 이혼은 아무것도 아니라지만 제 딸에게 있어서 이혼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고 그래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이미 완전하게 닫혀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사위가 저희 집에 올 거라고 미리 사돈 집안과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사돈 식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선 초인종을 눌렀네요.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될 것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급하게 수습하려는 모습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부인은 다짜고짜 제 손부터 잡았어요. 아이고, 사부인, 다 제 잘못입니다. 그저 며느리가 버는 돈이 많다 보니 시애미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금전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요구만 했나 봅니다. 사돈이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이혼을 하면 서로에게 상처로 남게 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관계 회복에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기회를 만든다면 앞으로 서로 웃는 날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셔야 되겠어요? 저번에 제가 며느리 회사에 찾아갔던 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 푸시고 사돈께서 며느리 좀 잘 설득시켜 주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 맺어진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봤자 이미 제 딸의 마음에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골이 깊어졌는데 그걸 저한테 설득시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엄마로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요. 이미 내 딸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왜 제가 설득을 시켜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할 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가 잘하겠다잖아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올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줬는 줄 알겠네.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건 그만큼 올케가 버는 돈이 많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떠날 때 싸고 갈 것도 아닌데 그거 좀 쓴 거 가지고 이혼까지 갈 문제인가요? 올케, 내 말이 틀렸어? 가족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던 거야? 다들 저를 뭘로 생각하고 계신 건데요? 가족이라고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가족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밖엔 안 봤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다들 뒤로 빠져서는 돈 한 푼 내지 않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초대한 적 있으세요?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고만 하지,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면 남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 떨어졌는 줄 알아요? 가족이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거라곤 저를 지갑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싫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온갖 불만 다 털어놓고 부부 사이 감정 상태 안 좋게 만들어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보다 못한 사이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한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편안해질 줄 알지? 우리가 그냥 두 눈 뜨고 순순히 이혼해줄 거라는 생각이라면 꿈 깨거라. 한번 엮인 인연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우리도 더 이상은 좋게 좋게 대화로 끝내지는 못할 것 같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사돈 식구들은 사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수습을 하려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딸의 마음이 확고한 상태라 더 이상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사돈 식구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이혼을 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이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을 텐데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서 저희끼리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로 다가왔었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이혼을 한 해 만에 공방이 오고 가다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사돈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서로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침묵을 깨며 뱉은 첫마디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거였어요. 일하는 것도 지치고 남은 인생, 삶을 즐기고 싶다며 모든 걸 내려놓길 원했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달려왔으니 그동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며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낌없이 좋은 말들과 격려를 해주는 거였어요.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밟고 일어날 수 있게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사위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오던 회사도 정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위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딸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결국 사돈 식구들도 더는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이혼을 하겠다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딸은 회사에서의 마지막 출장을 끝내고 사위와 이혼을 결정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출장을 떠나기 위해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목적지에 도착했다며 저녁에 전화를 주겠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늦은 저녁이 될 때까지 연락 한 통이 없길래 일적으로 많이 바빠서 그런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되어서도 연락이 없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더 연락을 취해봤지만 딸의 핸드폰의 전원은
켜지지 않았네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 한숨 못 자고 잠을 꼴딱 세웠는데 다음날 아침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불안한 마음 가라앉히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 한 통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전달받은 위치로 급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딸이 있는 위치를 안내받았고 천천히 걸어가 신원을 확인하려고 덮여있던 천을 천천히 들쳐 올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서 굳어버린 상태로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 옆에 있던 담당 형사는 현장 수사를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는 없는 것 같다며 근처 식당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중심을 잃을 정도였다는 식당 사장의 말을 수사한 형사가 대신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진 것 같다며 현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네요. 평소에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딸이 이혼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과도하게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담당 형사가 사위한테까지 연락을 했는지 사돈 식구들을 전부 다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왔네요. 세상 떠난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사위는 오열을 했고 뒤에서 사돈분들과 사돈처녀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돈 집안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인 것 같아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면서 사위의 멱살을 잡았고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온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 손으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사돈 식구들이 저희 가족에게 미안했는지 저 대신해서 딸의 장례를 진행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붙잡고 난리칠 힘도 없어서 마냥 주저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의 안치실에서 사돈 식구들이 고개를 떨군 채 밖으로 나와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얼굴 표정에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사위는 주변을 살피면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된다며 자기 얼굴을 직접적으로 뺨을 올려붙이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사돈 식구들 앞으로 다가가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자네가 지금 내 딸 장례식에서 감히 웃어?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야? 내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뭐가 그리 좋아서 실실 쪼개고 있는 거야?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 딸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래도 장례식 끝날 때까지는 있어야죠.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더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희도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 전부 며느리 잘못이었잖아요. 사람 마음 곱게 써야 한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으니 그만큼 벌을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까 며느리의 재산이 한 78억 정도 된다는데 그럼 내 아들이 남편이니까 유산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꼴랑 해외여행 가게 3천만 원 달라고 한마디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어쩌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며느리는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내 아들에게 돌아갈 78억으로 남은 인생 대신 편하게 살아줘야죠. 전부 다 자기 업보인 거예요. 장례가 끝이 나면 저희와의 관계도 이만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너희들이 뭔데 내 딸 유산을 함부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절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례식장에서 본색을 드러낸 사돈 식구들은 며느리가 죽으면
배우자인 자기 아들이 유산을 전부 다 받게 되어 있다면서 법대로 해도 자기들이 이긴다며 제 딸의 78억 유산 쓸 생각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저는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절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 떠난 딸의 사고를 수사하던 담당 형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꽤 많은 형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사돈 식구들에게 갑자기 수갑을 채웠고 세상 떠난 제 딸과 연관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에게 내민 투명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보게 된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딸이 평소에도 항상 소지하고 있었던 손바닥만한 작은 메모지였고 그 안에 적혀 있던 내용은 사돈 식구들이 범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다가 상처가 났을 거라는 글을 도망치면서 작성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적혀 있었네요. 저는 사위의 팔을 급하게 걷어붙였고 충격적이게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긁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단순 사고로 덮일 줄 알았는데 주민분들께서 쓰레기를 줍다가 딸의 친서를 발견하고 혹시 몰라 신고를 하게 된 거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셨네요. 그 순간 사돈 식구들은 단체로 싸늘히 굳어졌고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담당 형사는 딸의 부검을 의뢰했고 형사의 말대로 수사 진행을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딸의 손톱에서 사위의 DNA가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주변 CCTV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거기에서 사돈 식구들의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는 제 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알고 있어서 제 딸이 미리 출장 올 곳을 답사했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딸은 사위에게 쫓기면서 친서를 작성했고 인근에 떨어진 친서를 발견하고 주민분이 신고한 거였어요. 오로지 제 딸의 돈 때문에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사위와 사돈 식구들은 계획적 범행이라는 죄질로 인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저지른 사위는 징역 1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담한 사돈 식구들 또한 8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위는 제 딸의 유산 상속에 제외가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했던 사건이 밝혀져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애지중지하며 키워온 제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